안녕하십니까? Better World, Beautiful America, Better World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노년 생활의 행복이에요. 저는 요즘 많이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냐고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디를 갈까? 무엇을 배울까? 누구를 만날까? 또 무슨 보람 있는 일이 생길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의사 나순경입니다. 저는 아침이면 일찍 남편과 함께 그립스 파크로 갑니다. 그립스 파크는 로스앤젤레스 한가운데 있지만 도시의 소음과 멀어지고 나무와 바람과 새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집에 있는 야채, 과일, 밥과 김, 빵이나 견과류 같은 것을 작은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갑니다. 천천히 산길을 걷습니다. 단테스 뷰 뽕나무 아래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마른 풀잎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이 조용히 지저귀는 곳입니다. 운이 좋으면요, 토끼도 다람쥐도 함께 합니다. 때로는 사슴도 만나고 따르릉 방울뱀도 만납니다.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싸가지고 간 음식을 먹습니다. 그곳에선 무엇을 먹어도 아주 맛있죠. 저는 젊었을 때는요, 행복하려면 뭔가 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성공, 돈, 명예와 지위, 그런 것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행복은 의외로 작은 곳에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아름다운 하늘과 나무와 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산길은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길은 넓고 편안하지만 때로는 절벽도 있고 좁고 가파른 곳도 있습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돌이 있어 조심해야 할 때도 있죠. 인생도 그 산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가파른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혼자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합니다. 남편과 그리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서로 기다려주고 때로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은 길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빨리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멀리 가는 것보다 오늘 무사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생각하지요. 오늘도 한 걸음씩 가자. 그 말은 사실 산을 오를 때가 뿐만 아니고 제 노년의 삶에도 꼭 맞는 말입니다. 제2부 나이가 들어도 저는 학생입니다. 지금 저는 열심히 학교에 다닙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 가지 수업에 신나게 참여합니다. 이름하여 커뮤니티 센터.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디지털 아트, 애드밴스드 아트, 아트 히스토리, 그리고 AI와 컴퓨터도 배우고 휴대전화와 사진도 배웁니다. 나는 그런 건 잘 아는 줄 알았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자기 뇌에 2, 3%만 쓴다고 한던가요? 사실 그런 것처럼 모르는 게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요, 요가, 밸런스, 스트레칭도 하고요, 균형 잡기도 하고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단연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간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성의 참정권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성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가정과 부엌이 여성의 자리다. 그런 식의 생각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참정권 운동가들은 조롱당하고 폭행, 때로는 체포되고 투옥까지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결혼할 때는 지참금이 있어야 하고요. 그 지참금은 남자 마음대로 쓸 수 있었대요. 그것이 싫어서 이혼할 때는 돈도 거의 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무조건 남자가 가질 수 있었대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여성들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힘을 기릅니다. 1848년 미국 세네카 폴스 여성 권리 대회.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시민으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캐티 스탈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약 80년 동안 싸웠다는 기록은 큰 흐름에서 맞습니다. 미국은 약 72년, 영국도 19세기 중반부터 1928년 완전한 동등 참정권까지 보면 정말 여러 세대에 걸친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성 한 표에는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여성들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성 참정권이라는 데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요. 한국은 중국과 또 일본과 한국 그런 데는 좀 미개한 나라로 생각이 들어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는 당연히 참정권이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메리 포핀스가 돌보아주는 어린 아이들의 엄마가 어깨에
띠를 두르고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필요합니다. 여성들도 투표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매일 운동을 하는 걸 보고 그거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어릴 때죠. 그래서 이 참정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보았던 영화인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맞다고 해요. 그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해밍웨이, 펄버, 그리고 헤르만 헤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1925년에 발표된 20세기 미국 문화의 대표작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딱 100년 전 1925년에 그 1920년대 미국의 재즈 시대를 배경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과 인간의 욕망을 그려놨다는데 100년 후에 나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상을 그려야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간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또 예를 또 하나만 더 들게요.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들이 왜 그렇게 난해하고 그 여성은 평생 조울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41년 결국은 강에 입수되어서 생을 마감한 이유도 사실 몰랐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좋은지 와 보셔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나이에 학교에 다니는 거지 힘들지 않습니까? 네,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영어로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고 한번 배운 것을 잊어버려서 다시 물어볼 때도 있죠. 하지만 당연히 모르니까 배우려고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다 알면 왜 힘들게 가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틀리면 다시 하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보면 됩니다. 오늘 하나 배우고 내일 하나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번에 또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가 춤을 출 줄 모릅니다. 춤맹이라고 하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신사동이라는 곳에 3개월을 살 때였어요. 아니, 나라고 왜 못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춤을 내가 왜 못 춰? 하면서 용기를 내서 신사동 센터에서 하는 춤 교실에 갔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어서 춤추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훤히 다 보였지요. 그런데 거기에 뚱뚱한 곰 한 마리가 뭉칫뭉칫 어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요. 아이고 관둬라. 그날로 끝.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학교에 오니까 요가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처음 춤을 배웠어요. 근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가려고 해도 팔과 다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워낙 몸치에다가 춤이라면 담을 쌓고 살았던 나는 우리 학교에 와서 운동도 하고
춤도 추어 봅니다. 요가, 밸런스, 스트레칭은 물론이고 라틴 댄스, 벨리 댄스까지 다 해봤어요. 아주 상쾌하고 재밌네요. 언제쯤 내가 몸치에서 탈출할 수 있으려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너무 재밌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이름하여 벨리 댄스 플러스 AI. 원래 사진에는 4명의 여성들이 팔을 들고 함께 서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벨리 선생님과 벨리 댄스 선생님과 나 두 사람만 잘라내서 AI에게 부탁했죠. 그랬더니 AI가 우리 두 사람에게 멋진 벨리 댄스 의상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벨리 선생님과 나의 AI, 나와 AI. 실제로 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사진입니다. 호호호. 그것도 사실은 엉터리예요. 거짓말이야. AI가 싹 해줬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한번 해보고 포기했던 춤을 사실은 춤보다 요가와 밸런스 스트레칭 그런 거를 더 좋아하지만 하여간 지금은 나이가 들어 다시 시작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점잖게 앉아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웃어도 되고요. 실수해도 되고 노래해도 되고 춤을 추어도 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모두 꼭 유치원 아이들처럼 웃으면서 배웁니다. 그건 우리 마음속에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나만 그럴까요? 제3부.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운데 아직도 어려운 것이 그림입니다. 처음엔 그림을 보아도 무엇인지 잘 몰랐고 그리는 건 더욱 힘들었습니다. 반고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 사람들의 그 시원한 그림을 그리려고 보면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저런 거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왜 유명한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그림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어떤 그림은 괴상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씩 배우다 보니 그림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화가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왜 이런 색을 사용했지? 이 인물의 표정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오, 그림이 재밌어지고요. 남편도 그렇고 친구들도 이 그림 좀 잘 그렸는데? 합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전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만두지 않은 그 미련한 나를 가상하게 생각해서 한마디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절대로 완벽할 수 없죠. 선이 삐뚤어질 때도 있고 색이 생각과 다르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새롭게 보게 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금붕어를 그리고 과일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배우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잘 그리는 것보다 용기 있게 표현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난 그때 깨달았어요. 아름다움은 새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곳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세월의 흔적 속에도 독특한 것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세월을 견뎌온 사람에게는 또 다른 깊은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 4부로 들어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해왔죠. 내 본업은 한의사. 오랫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몸의 아픔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같은 허리 통증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겪어온 삶은 모두가 다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마음까지 지쳐있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볼 때마다 병만 보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움은 치료가 되었고요. 치료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치료와 사랑으로 이어진 모녀의 길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 딸 로사는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환자들이 치료받고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도 보았죠. 딸은 UCLA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엄마 때문에 카이로프락틱을 하면서 또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의사 자격 2가지를 취득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죠. 지금은 나와 함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을 딸이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대한 힘이 되고 멋진 자긍심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딸에게 이어지고 딸이 배운 새로운 지식이 다시 나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잘 보세요. 닥터나 아큐카로 TMJ 클리닉이에요. 제5부 4.29 폭동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의원을 개업한 때는 1992년이에요. 그해 로스앤젤레스에서 4.29 폭동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한인들이 집에 가게와 재산을 다 잃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몸을 다친 사람도 있었고 충격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부의 도움은 충분하지 않았고요. 어디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도 많았어요. 나는 TV를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폭동을 보면서 한국 분들을 또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한의사였고 그 당시 아주 많은 한약재를 문 닫는 분 의사 선생님한테 다 받았기 때문에 약도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폭동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치료하겠으니까 오세요 하고 그 당시는요. 휴대전화는 물론 아주 이렇게 AI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썼어요.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못 자고 못 먹고 먹어도 체하고 괜히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울고 싶은 분들,
화병의 증세입니다. 그런 증상을 가신 분들은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그분들은 무료 치료는 했지만 사실은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의료봉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치료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난 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하기 위해 하루에 받을 환자 수를 제한했습니다. 7명씩. 그렇게 약 6개월 동안 모두 453명의 피해자를 치료했어요. 침을 놓고 모든 분들에게 한약을 한 제씩 지어드리고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의사는 단지 아픈 부위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외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나의 의술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제6부. 이제 저는 세계의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료진과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간호사님들 그리고 발런티어 봉사자님들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곳,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곳,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살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터키의 지진 피해 지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의 피해 지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멕시코에는 10번 이상 갔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에 그렇게 높은 곳 언덕 끝에 그 물이 없는 그런 곳에 다닥다닥 초가집은 아니죠. 그 천막 비슷한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참 아팠어요. 전쟁 후에 대한민국이 그랬었고 그거를 이겨낸 우리들 아닙니까? 몽골리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에도 당연히 갔습니다. 애니깡으로 유명한 유카탄 반도에도 한국인의 성을 가진 박씨, 이씨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도 참 많이 도와줘야 될 분들이 많았어요. 또 아프리카의 케냐,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모잠비크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또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마존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페루, 니카라과, 과테말라에서도 의료 선교는 계속되었어요. 또 근래에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도 치료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스운 것은요, 제가 치료를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 그러니까 그분들은 고려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고려인들이 선생님은 가지 마세요. 왜요? 우리들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떡하고요? 남편 선생님은 혼자 가시게 하세요. 라고 해갖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의 소록도와 애양원에 계시는 정말 연세가 높아서 얼마 남지 않은 나환자분들을 치료하러 갔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눕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자이기에 허리, 무릎, 어깨 뭐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손이나 친척들조차 찾지 않는 외로움이 그들의 그 무서운 통증보다 더 큰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날 어떤 분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완전히 은행에서 금방 나온 것 같은 그 지폐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겠다고, 결사코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분 말씀이 내가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드세요라고 주셨는데 정말 코끝이 찡하는 그런 감동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국가와 민족, 언어와 종교를 초월해서 이 세상 많은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드리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하는 목적으로 의료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환자에게는요,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다를 뿐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 앞에는 살려야 할 한 생명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벌써 7부가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내가 참 늙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래도 참 감사해요. AI가 사람을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AI는 사람이 더 잘 배우고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돕는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기술은 사람을 위협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늙었다고 꼭 빨리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젊었다고 꼭 또 일찍 늦게까지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을 보람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 누군가에게 웃어줄 수 있다.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내가 살아온 경험담을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죠. 웃으며 사랑을 주어야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좀 나눠주어야 해요. 누구나 혼자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세상은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돕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면 제가 모토로 하는 Better World가 될 것입니다. 우선 내가 있는 이 아름다운 Beautiful America Better World. 저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